번째로 모실 연자는 현재 연세의료원 간호업무개발팀 안미정 파트장님으로 임상 현장에서 고령과학연구의 예로서 낙상 알고리즘을 개발한 경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재학 중이며 연세의료원 정보전담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안미정 파트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안미정입니다. 박사 과정 중이라고 설명해 주셔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제가 과정을 아직 못 끝내서 여러 가지로 괴로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낙상 알고리즘 개발이고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건 2018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유세브란스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 병원 시스템에다가 이거를 접목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림대학교에서 AI를 기준으로 해서 낙상이랑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그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했다라는 기사가 나서 한 발 놓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괴로웠습니다. 저희 이제 낙상은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질환이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거의 한 70% 이상이 낙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간호 관련한 사고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저희가 어떻게 그걸 다 막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낙상이 얼마나 발생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1000 입원 재원 일수당 1점 몇 건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입원 환자 중에서 이 사람이 낙상이 발생할 거다 아닐 거다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메이저하게 뭔가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이런 식의 어떤 제약적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들을 하시고 뭐 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나이가 문제가 있다 게이트웨이에 문제가 있으면 생길 거다 시각적 문제가 있으면 생길 거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병동에서 그리고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약을 어디까지 볼 거냐. 사실 약은 되게 많거든요. 약은 진짜 많은데 모든 약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약상을 다시 할 거냐 아니면은 바꿀 때마다 할 거냐. 사실 그 환자 고혈압약 먹고 있지만 고혈압약 먹으면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고혈압약 먹는다고 다시 그 낙상을 측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그 딜레마 같은 작은 딜레마들을 많이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 어세스먼트 툴로 알려져 있는 툴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사용하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 간호사에서도 연구되어 왔지만 그런 거를 연구를 하실 때 보시면 많이 쓰고 있는 툴이 몰스 툴, 보바스 툴,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툴, 뭐 이런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툴 이런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툴들 중에서 어큐트한 호스피탈 저희 같이 이렇게 어큐트 대형 호스피탈에서 대형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 그러니까 딱 맞는 툴이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자는 많고 실제로 떨어지는 환자는 적고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게 꼭 그거의 매칭 포인트다라는 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 실제로 이 사람은 낙상을 예상 안 했는데 낙상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낙상 위험이 높지만 실제로는 입원 기간 길어도 낙상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 2005년서부터 저희가 EMR에 기록까지 전부 다 전산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혹시나 낙상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반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상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 1일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병동에서 발생한 낙상, 그러니까 외래 낙상은 사실은 제외를 하고 병동에서 발생한 낙상 2,090건의 낙상 발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대조군 3배를 붙여가지고 낙상 발생한 사람과 정상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들이 이런 툴들입니다. 몰스, 핸드리, 뭐 성토마스 도구, 뭐 보바스 도구, 존 소킨스 도구 이런 도구들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낙상을 봤느냐. 제일 많이 본 거는 낙상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사람이 모빌리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어세스먼트 도구의 하나의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진단을 본데 안 본데, 약을 본데 안 본데, 사실 몰스가 지금 이제 약을 안 보거든요.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이제 측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봐서 저희가 그러면 예측 변수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지. 요 위에 있는 게 사실 지금까지 앞에 보여드렸던 그 어세스먼트 툴에서 나왔던 낙상의 어떤 리스크 팩터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 이제 저희가 병동의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을 때 낙상이 일어날 것 같은 인투이션, 직관이 들어오느냐. 이 환자는 오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뭐가 그렇게 느껴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이 올라가면 좀 불안해요, 선생님.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약이 많이 바뀌는 사람 좀 불안해요. 그리고 랩 데이터가 너무나 이상하게 나오면 순간 이거 뭐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거 갖고는 저희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탈 사인이나 메디케이션이나 랩 데이터나 아니면 재원 일수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보자라고 해서 분석 마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리스트나 뭐 이런 정통적인 분석 마트 말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할 때 기능 평가 점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모빌리티를 보는 기능 평가를 전부 다 6세 이상의 6세 이상의 성인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평가 점수, 그다음에 그거의 상세 점수, 그다음에 바이탈 사인 점수, 그다음에 수술이나 시술을 했는지 진단 검사 중에 모든 진단 검사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한 10,000개 정도 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진단 검사 22개,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시술이나 수술 등 이제 병동을 많이 떠나는 사람들은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병동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환자들이 병동에 있지 않고 검사나 이런 걸 많이 간 사람들도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관장을 한 사람, 투석을 한 사람, 약 처방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이제 잡아보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간호국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 간호국에서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기술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2차 자료 연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하고 어딘가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DS 이트레이드라고 다른 회사를 하나 끼고 그다음에 정보 서비스 팀의 협조를 받아서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되냐라고 저는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간호국에 있지만 그 정보를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희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로 간호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어요. 왜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병원 간호사들이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1테라바이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말지 말고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 양이 한 1테라 정도 되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간호기록을 6개 병동의 간호기록 2달치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한번 내려받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엑셀 줄로 22만 건이 내려와서 22만 건을 제 PC에서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양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를로 가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거를 움직이려면 애저나 이런 클라우드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서들이랑 얼마나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관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랑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수행을 했고요.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스 홉킨스 폴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하고 그다음 저희가 생각하기에 임상 관찰이나 이제 이동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찰 기록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관찰 기록들이 과연 영향을 미칠 거냐? 쉽게 얘기해서 간호 기록의 양이 많으면 환자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중증도가 올라갈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파생변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상관찰 기록은 처음에 분석을 했을 땐 그냥 분석했어요. 바이탈 사인은 이제 분석하라라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넘겨서 분석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치가 얼마인데 정상치가 넘어가면 1이고 넘어가지 않으면 0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별로 의미 있게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얘기를 제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바이탈 사인은 사실 트렌드가 중요하고 패턴이 중요하지 그 자료 하나하나가 정상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들은 결국엔 임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데이터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임상 전문가들이 그렇게 붙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분들이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관찰 기록이나 이런 건 패턴 분석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트렌드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이 좀 추가된 형태가 됐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석 데이터를 원래 말씀드린 대로 낙상군은 2,090건이고 요 동일 기간에 실제로 낙상이 발생하지 않고 입퇴원했던 사람은 41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조군을 놓고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나와서 저희가 여기서 동일 샘플군을 해서 1대3 샘플링을 해서 6,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8,000명을 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랜덤 구성을 해서 학습 데이터랑 검증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는 13개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13개를 만들었고 1번에서 5번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6번은 이제 연령대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7번하고 8번은 낙생 레벨이 이제 상해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최근 2년 이내 아니면 이제 지금 최근에 떨어진 사람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예전에 있는 게 더 중요하냐 그래서 2년 이내로 나눠서 한번 구분을 해보고 11번, 12번, 13번 그룹은 나이를 2세 이하, 3세에서 7세, 8세 이상 이런 식으로 나이군을 좀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 1번에서 5번까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1번에서 5번까지는 낙상을 했냐 안 했냐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2번은 지금 존스 홉킨스 저희가 쓰고 있는 어세스먼트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 3번은 예스노와 점수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낙상 경험을 한번 제외해 보자.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낙상 경험을 한번 제외하고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재원 기간이 긴지 짧은지 이런 건 상관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재원 기간 한번 빼고 분석을 해보자 해서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5개를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는 시나리오 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가 사실 나이거든요. 11, 12, 13이 나이인데 11, 12, 13 나이에 대해서는 되게 왔다 갔다가 많이 됐어요. 왔다 갔다 결국에는 나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번 시나리오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존 소키스 툴이거든요. 툴은 사실 유용성이 살짝 저희가 원래 다른 걸 한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보시면 기본 모형 그냥 저희가 생각한 어세스먼트 툴을 다 집어넣고 돌린 것이 사실 가장 높게 나왔어요.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패턴 분석을 한 게 조금 더 나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이브 베이스 모형, 그러니까는 돌린 거는 4개의 그 머신러닝 기술을 다 사용을 해서 돌렸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고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이브 베이스 모델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잘 나온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감도랑, 사실은 이제 낙상 툴은 센시티비티가 좋은 편이고 스페시피시티가 낮은 편으로 대부분 속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둘 다 높이는 결과를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중요 관찰 항목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여러 선생님들한테 질문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딱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생님 체온이 올라가면 이상하게 불안해요 라고 얘기했던 그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체온이 사실은 굉장히 높게 나왔고, 평균 체온도 그렇고 그 패턴 체온도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혈압은 약간 영향이 있었고, 진단 검사도 영향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약물로서는 항정관제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아마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항응고제 같은 경우엔 저희는 이제 뭐에 주목해서 봤냐면, 실제로 상해의 정도를 높이는데 사실 항응고제가 굉장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나를 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추후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만 레코드가 많은 게 실제로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로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014년에서 17년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여서 2018년 자료를 가지고 검증 데이터를 넣었고, 검증을 넣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1개월씩 잘라가지고 롤링 검증이라고 해서 하나씩 추가해서 돌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둘 다 검증으로서는 지금 원래 나왔던 결과랑 거의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생각이 다르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검증한 데이터도 검증은 뭐 그런 대로 이 결과 나왔을 때 사실 그 회사 사람들은 조금 되게 좀 실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실망하셨냐면, 그분들이 학습 데이터나 이런 걸 하면 0.8 이상, 9 이상 이런 식으로 이 예측 모형이 정확도가 나오는데, 저희는 0.7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8 이상은 잘 안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되게 실망을 하셨어요. 이 정도는 정확도라고 어딘가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굉장히 저희 임상 쪽에서는 되게 이걸 가지고 진짜로 신체 써보자라는 얘기 막 의욕에 활활 타올랐었거든요. 이유는 이걸 하느냐고,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고, 간호사들의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만 줄여도 사실 직접 간호에 투여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간호사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결과로 되게 만족을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MR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이는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이것 때문에 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정도에서 이제 얼마나 투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저희가 운영에 적용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한림대에서 먼저 적용을 해서 좀 씁쓸하지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가 가능할 거냐, 그다음에 연령대에 대한 차별한 변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연구를 할 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이런 2차 자료 연구를 하는데 제약들이 되게 많이 있고, 실제로 돈은 얼마나 투여를 해서 이런 연구를 할 거냐, 펀딩을 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간호 쪽의 펀딩은 좀 짠 편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사실 병원에서 이거를 다 진행할 수 있는 변이 아니거든요. 병원에 이게 간호국만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간호대학이나 아니면은 임상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전문가까지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주시면 조금 더 많은 연구들이 지금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